이스트가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이다. 그 중심에서 제가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뭐 중성동을도 민주당 의원이 있고 제가 뭐 반드시 그 한석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밝혔고. 미국과 한국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선언합니다.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포갑에 사무실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그저 하나의 꽃꽂이로 일회용 꽃꽂이로 사용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구로을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여있던 고인물은 빼버리고 새로운 정치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자, 최근 한 일주일 정도로 좁혀보면요. 국민의힘 내에서 요즘에 서울 이곳에 출마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선언하는 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은 기간에 뭔가 선언이 나오는 건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서울의 중구 성동갑, 중구 성동을 나와 있는데요. 현역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여기 출마 선언한 곳인데 여기 보면 윤희숙 권 의원.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중구 성동을. 하태경, 이영, 이혜훈. 분비입니다. 이곳은 특히나. 다음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인데요. 마포갑에 지금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노웅래 의원. 근데 여기 보시면 조정훈, 이용호, 최승재, 신조. 굉장히 분비입니다. 마포갑이요. 그리고 앞서서 중구 성동 갑을 다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동안 험지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꼽혔는데 국민의힘 내 도전자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좀 더 보죠. 마포에 역시 정청래 의원이 있는데 여기 김경률, 김성동 굉장히 최근에 떨석하고 주목받았던 곳이죠. 더 있습니다. 요 내용 좀 보면 저기 보면 영등포도 있고요. 구로 등등도 이런 데 보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많은 곳들 특히 여기에서 등장했던 이 지역구들은요. 그동안 국민의힘에는 험지다.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통한 곳인데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 험지인데 왜 도전할까?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뭔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옛날에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걸 비교 좀 해봤습니다. 요 내용 말고요. 앞서서 지도 두 개 다 있는 걸 보겠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와 2022년 대선 때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보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인데요. 당시에는요. 이 빨간색으로 돼 있죠. 국민의힘이 서울에 49개 지역구 가운데 8곳 정도만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데 2022년 대선 당시에는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늘어났죠. 당시에 25개 서울구 가운데요. 14곳이 국민의힘이 앞섰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거를 반영했을까요? 홍석중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여당이 전통적으로 험지라고 이렇게 꼽은 곳인데 알고 보니 이들 지역이 지난 대선 거치면서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출마가 있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격전지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울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서울의 여러 가지 정치적 지금 성향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라지는 이유는 좀 젊은 층이 집값이라든지 그 땅값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해서 이제 경기도로 좀 나가면서 서울이 조금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조금 보수화되는 어떤 그런 좀 성향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어떤 시민들의 호응도 내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지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예. 그건 또 오세훈 시장의 또 정책도 영향을 저는 일부분 좀 미쳤을 거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그 현역 의원들 비롯해서 전직 의원들까지도
서울 지역에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것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예. 그래서 과거처럼 일방적인 어떤 뭐 낙하산이라든지 특정인을 지목하는 이런 어떤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에서 이제 뛰어들만 하다. 예. 이런 어떤 확신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 전직 의원들이 서울 지역에 많이 지금 출사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경선을 제대로 치를 것이다라는 거는 이게 뭐 험지 격전지건 아니면 텃밭이건 다 적용될 텐데 특히요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국민의힘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장관 출신 등등등 비롯해서 현역 의원 등등들이 지역구를 바꿔가면서 출마한다고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단순히 험지로 가서 희생한다가 아니라 이번엔 뭐 될 만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지율 변화가 있고 그리고 예. 각 지역구별로 봐서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금 뭐 좀 큰 좀 문제점이 있는 지역구도 꽤 많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포 갑의 농내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큰 어떤 재판 리스크가 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어떤 상황도 도전하는데 많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과거 총선 때는 약간 보기 어려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언론은 분석들을 하고 있고 정치권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현상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착시 현상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국민의힘에게 진짜 험지가 어디냐 물어보면 예.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던 거, 패배했던 거 경기도죠. 경기도가 가장 험지입니다. 경기도. 네. 그리고 서울은 조금 뭐 물론 이제 수도권 전체에서 심판론의 그 정권 심판론에 예. 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다 험지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의 인구 구조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이 경기도로 많이 이제 이주를 했고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어떤 경기도에 비하면 서울은 그렇죠. 여당이 좀 해볼 만한 곳이다. 그나마 이런 것이고 지금 뭐 서울에 야당 국회의원 아닌 곳이 없잖아요. 강남 3구 빼놓고는 다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8곳 빼곤 다죠 지금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다 험지인데 예. 지금 앞서서 나왔던 중구 성동이나 뭐 그 이런 곳들을 보면 예. 소위 말해서 이슈화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이슈. 시내 내에서도 진짜로 가서 예를 들어 뭔가 여론의 어떤 그 환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 또는 사고 지역구 그러니까 노웅래원 같은 경우에 사법 지금 예. 처리를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중동 성동갑 같은 경우에도 현역 의원 민주당 현역 의원이 다른 지역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뻗는 거다. 뭔가 이슈가 돼서 주목을 받는 지역구들. 그렇죠. 근데 그럼 그렇지 않으면은 예.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 예비 후보들이 2명, 3명씩 이렇게 몰릴 일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몰린다는 것은 예. 그만큼 뭔가 이제 지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나는 예. 소위 말하면 졌지만 잘 싸웠고 당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티를 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몰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중구 성동 이렇게 보면은 마포도 그렇고 예.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강북의 신부촌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약간 지역. 변화가 유권자의 변화가 있을 수 그렇죠. 있다. 유권자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핫한 지역으로 떠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달라져서 도전해 볼 만하다는 측면도 있고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낙선하더라도 나 도전했어요라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티를 낼 수가 있는 곳이다 지금 이런 곳도 지금 꼽히고 있다는데 또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한강을 가운데 끼고 위아래로 있는 곳이 꽤 많더군요. 이런 가운데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죠.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거 서울 지역만 좀 뽑았어요. 이게 전국이 아니고요. 서울만 꼽은 겁니다.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전국 조사도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만 꼽았는데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41%. 아주 접전인 거죠. 요 40대 41이니까요.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서울의 분위기가 약간 지난 총선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할 여지가 이런 곳에서 나타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박성준 민주당 의원께서는 요 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제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추이가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선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볼 때 이제 큰 두 축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지역 아니에요? 예.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여기가 이제 밀집된 지역이 사실 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성향도 아까 인구 분포를 얘기하는데 요즘에 1인 가구가 등장을 하면서 서울에 사실 20대가 많이 삽니다. 혼자 1인 가구들이. 그래서 1인 가구 전체적으로 20대가 이제 어떤 성향을 보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렇게 이제 40대, 41 나오는 것은 뭐냐면 총선을 앞둔 한 70일 전에는 예. 이제 양쪽은 이제 결집된 상태이면서 중도층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눠 가져가는 이제 형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결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총선을 좀 지켜보면서 예. 중도층들이 어떻게 이제 결정하느냐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좀 균형추가 늘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뭐 쏠리지는 않았지만 예.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결정이 됐을 때 하나의 균형추가 이제 한쪽에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서는 뭐 조금 빠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판단하기는? 네, 판단하기는 빠르다고 보고요. 또 예.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권자층의 이제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인데 저는 정권 심판론에 상당히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거기에 더 힘을 싣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도전자도 있고 이런 숫자도 나오는데 약간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 약간 긴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요? 역대 선거는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4년 전에 출마했을 때 보면 예. 여론 지형이 90일 전에 예를 들면 4월 달에면 1월 초잖아요. 예.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을 때인데 예. 아무도 몰라요. 그때 제가 민주당으로 출마할 때 예. 저도 이제 언론사 출신 아닙니까? 언론사 출신들이 야 민주당 다 어렵다더라. 예. 그거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 특히 서울은 민심의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좀 상당히 좀 어려웠고 또 치열한 경쟁이 총선인 것이죠. 예. 일단 민과 민심은 균형을 잡는데 막판까지 좀 봐야 된다. 예. 그리고 늘 어렵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서울 자체가 어려운 싸움입니다. 자, 뭔가 여당 내에서 이걸 출마 러시라고 그러죠. 그냥 막 쏟아지고 있어요.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그것도 뭐 몇몇 지역구, 뭐 한강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당에 도전을 하고 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요. 다른 분들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 분을 한눈에 봐주실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때 친박 실세로 꼽히셨던 분들이에요. 세 분 다. 지금은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탄핵 그 정국 이후에 각각 다른 길을 갔지만 과거 한때는요. 친박의 핵심들이다 이렇게 꼽히신 분인데요. 이번에 총선과 관련해서 각각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선 최경환 전 부총리는요. 지금 출마 선언했는데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어요. 지금 영남 지역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실선 도전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두 인물과는 달리 공천 신청 안 한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탈당 가능성 얘기 나왔는데 탈당도 안 하고 출마도 안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 출마하신 분이 두 분이잖아요. 최경환, 김무성. 자, 최근에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죠. 저는 이제 제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광야로 나갑니다. 오로지 경산 시민 여러분만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된다는 그런 신호가 오지 않는다면 복당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공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저는 복당 신청할 생각이 없고요. 양극단 세력이 국회에서 마치 패싸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제일 또 보기 싫은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등 국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런 예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드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서 지혜가 높은 골든보이로 불러주시기 바라고. 자,
강민구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최경환, 김무성 두 분 지금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 친박들의 부활 가능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부활은 아니고 자칫 당을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거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 뭐 지금 친박이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요. 이게 예. 친박의 부활이라는 거는 좀 약간 억지로 이제 꿰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뭐 다 한때 친박이었다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각자 그 정치 인생이 다 달라진 마당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드보이들이 귀환인데 이제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제 사실은 이제 7선 도전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예.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제는 이제 좀 물러나셔서 정치 후배들한테 뭔가 물꼬를 틀어주고 이제 자문이라든가 고문 역할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본인 그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너무 많은 요청을 한다 막 그런 설명을 하던데요. 아니 근데 정치인들은 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지한다고 이런 어떤 착각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유승민 그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요번에 애매한 얘기를 했죠. 본인이 뭐 공천을 신청을 않겠다. 출마를 안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했죠. 저는 이 말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곧 불출마는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고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이제 공천에서 뭐 경선 같은 거 하기 싫다. 그러니까 나 정도의 어떤 급이라면은 내가 당내 이준석 위원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이제 남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크게 써달라. 전략 공천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당 잔류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그 지금 그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어떤 뭐 친아들이나 다름없는 그런 뭐 사실 정치적인 부자관계인데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게. 이준석 대표는 기대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고도의 어떠한 그 어떻게 보면은 계획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총선 전에는 합당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총선 후에는 다시 국민의힘하고 합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래 시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에 남아 있어서 뭔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역할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약간 그런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당에 잔류한다. 그리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걸 가지고 야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이걸 처음에는 불출마 선언한 거네라고들 받아들였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꼭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결정을 안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아있을까의 결정은 이제 요 근래 한 거잖아요. 그런 공을 던졌으니까 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은 용산한테 스큐즈 하고 유승민 의원을 활용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 아니겠느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유승민 카드를 쓸 거냐 말 거냐. 저는 그 부분은 용산하고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경기도 유승민 카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향후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역할 기여할 수 있다고 보세요? 큰 역할을 했잖아요. 안 나가는 거로. 큰 역할을 했다. 안 나가는 걸로 큰 역할을 했다. 안 나가는 게 지금 당을 안 나가는다는 뜻이니까 총선을 안 나간다는 뜻입니까? 아무튼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런 말까지 나왔어요. 홍석준 의원님. 네. 향후에도 국민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공천을 뭐 아까 경기도 얘기까지 나왔는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가지고 이게 또 치열한 논쟁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이 이제 잔류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얼마 전 계속해서 방송에서 어떻게 유승민 의원이 결정할 것인가 물을 때 저는 절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당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추셨네요. 그 전망은.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현실적으로도 뭐 3지대 나가서 성공하기가 이제 어려운 현실성도 있지만 과거에 나가서 그 바른당을 이제 창당을 하고 또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이제 학습 효과로 지금 온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승민 의원을 뭐 배출한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배신자 프레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역정을 되돌아봤을 때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뭐 학습 효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잔류를 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공천 문제 혹은 또 공동 뭐 수도권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인지 어쨌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좀 어떻게 활용할 어떤 가치가 있는 분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그게 혹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대립과 갈등의 지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뭐 그 문제는 용산이 그렇게 뭐 반대를 한동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 큰 어떤 갈등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찬호 교수님,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유승민 활용법을 놓고 또 다른 충돌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막판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분위기가 잡히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특히나 이제 공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공천에서 예를 들어 뭐 친윤 공천이다, 친한 공천이다 이런 논란이 됐을 때 만약에 이 유승민 카드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봐라 이게 무슨 친윤 공천이고 친한 공천이냐 상쇄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논란과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번에 상쇄할 수 있는 카드고 또 하나는 아직 선거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해서 이준석 개혁신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지금 뭐 이쪽에 뭐 또 대구에도 출마한다 또 만약에 이제 비례로 나올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랬을 때 당내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가차없는 쓴소리를 했던 사람 중에 지금 당을 나가지 않은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 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목적 카드로 지금 당장 뭐 전략 공천이나 지역을 정하지 않을 거다. 아마 마지막까지 아껴놨다가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그랬을 때 쓰기 좋은 카드 아니냐. 뭐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하나의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먼저 뭐 예를 들어 주요 격전지 뭐 종로라든지 이런 데 내지를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 상황이 어렵거나 여론이 안 좋아졌을 때는 얼마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될 겁니다. 급하면 쓴다 이 말이네요,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총선 이후까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에 이제 총선 승리가 목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승민 카드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당권이라든가 전반적인 당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연착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대부분 보면 이게 배제 정치란 말이에요. 자기하고 척을 졌던 사람이나 말 안 들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다 쳤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승민 카드가 써서 국회에 들어왔다?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용납할 것 같습니까? 지금 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총선 전체적인 판을 짤 때.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그림이 있을 때 유승민 카드가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들의 정치적인 연착륙에 상당히 저해 요소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사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결론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전 논거가 좀 다른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이기는데 도움을 줬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나가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까지 하고 뭐 징계까지 받고 이렇게 됐는데 예. 결국은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당대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결국은 유승민 그 전 의원을 만약에 뭐 전략 공천을 하고 뭐 만약에 어떤 경기도 카드로 쓰게 될 경우에 그 이익이 잘못하면은 파급 효과가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용산 쪽에서는 분명히 유승민 전 의원을 분명히 견제를 할 거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경험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유승민 같은 고수를 데리고 와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또 제2의 한동훈을 만들어 갖고 아마 선거의 어떤 붐을 일으키고 싶은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당과 정이 다시 한번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이 공천 그리고 과연 어디에 누구를 보낼까 이런 거 다 고민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스스로 손을 드시는 분도 있고 손을 안 들었지만 아 저분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첫 번째 주제로 여당 내 상황을 좀 다뤄봤는데